네,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정치권은 일제히 승리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남북관계에도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어제 새해 첫날이었죠. 대통령의 첫날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올해의 의인으로 6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6명과 함께 산행을 나섰답니다. 산행 갔다 와서 청와대에서 이들과 아침 식사를 갖게 됐는데 이때 분위기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평소에 일출 해맞이 산행하는 거 좋아합니까? 일출 좋다는 곳은 일부러 가서라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등산하다가도 시간 맞춰서 딱 그 시간에 깨서 보고 히말라야 갔을 때도 실크로드 트레킹을 갈 때도 일출하면 막 딱. 네. 자, 대통령의 첫 일정은 산행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산 좋아하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북한산 사모바이 쪽으로 올라갔고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은 무등산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히말라야 트레킹 이야기도 했지만은 여러 차례 지금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기억이 있었고 심지어는 5,900m 랑탄 트레킹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하고 싶은 일들을 담은 이제 소망을 담은 그 리스트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개마고원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개마고원요? 예, 북한 개마고원 트레킹이 그 한국전 당시에 그때 미군 해병대하고 중공군하고 최초로 이렇게 전투가 붙었던 장진호 전투 아닙니까? 장진호부터 흥남까지 122km를 한번 걷고 싶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 가족사와 한국 우리나라의 이제 분단의 역사가 이제 중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등산 무척 좋아한다 그러는데 어제는 북한산을 이제 찾았습니다. 북한산도 이렇게 그 측근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 6명 그리고 남 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하고 같이 등산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올해에도 국민들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산에 갔다가 손학규 전 대표도 우연히 그렇습니다. 만났다고요? 그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등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제 마침 북한산 사모바이에서 올랐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같이 촬영도 하고 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각계각층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신년 인사도 하고 이때 이제 올해의 정책 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담겨 있는 뭐 인사말을 할 텐데 어떤 신년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 문제 올해 이것을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29위 아닙니까? 삶의 질의 지표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금 사실상 얽혀 있습니다. 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문제, 또 결혼 출산율 저하 문제, 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빈곤 문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 정규직 비규직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제 새로운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적폐청산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할 거로 생각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은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 노사정 대화라든가 이런 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죠. 사실 뭐 우리 대통령 신년사도 아니고 뭐 많이 다뤘습니다. 다뤘기 때문에 더 뭐 다룰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남북 관계가 우리 정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어찌 됐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보낸다고 그랬고 그렇습니다. 또 최문순 지사가 최근에 축구 교류에 합의를 했다 이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는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정부도 이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조심하게 다루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통미봉남이라 그러죠. 미국과 이제 통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남측 정부는 봉쇄한다라는 그 기본 정책이 폐기된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그 한반도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건너뛰고 우리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화의 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서 이것을 가지고 한반도에 더 큰 그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은 이게 이중적 태도다. 뭐 결국은 핵포트는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해놓고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거는 결국 보여주기식 저거 아니냐. 자기가 운전대에 잡겠다 한반도 문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 특히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까지 직접적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과거 2007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와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걸 한번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제 2007년도에 북미 간의 2.13 합의 이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참여정부 말기인 듯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그 당시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대한민국 관계인 남북 간의 화해라든가 뭐 교류를 통해서 북미 관계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렇게 의도를 갖고 있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아마 저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신년 인사는 결국은 이 북미 관계가 안 풀리고 상당히 적대적 관계니까 어떻게 남북 대화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지렛대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다릅니다만은 군사적인 적대 행위는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 원칙이 세울 필요가 있죠. 이런 군사적 원칙이라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 속에서 우리가 보호되는 거니까 그 원칙 속에서 이 대화에 빠지지 말고 이 한반도의 어떤 전쟁 행위라든가 적대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속에서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신년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무슨 뭐 미사일 발사를 했다든가 이러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흥행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남북 관계 뭐 진정성을 갖는 의지를 보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미사일은 안 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는 특히 6월 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야 대표들도 단배식과 현충원 참배 등을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각 당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과거를 부정부패와 이별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과 일소해내고 그 틀 위에서 사회 대통합의 새로운 깃발을 새로운 원년을 시작한다는 그런 황금 개띠 해가 되겠습니다. 새해는 이제 신보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민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책임공천을 하면 떨어지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잘못되면 6월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12월 31일 날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합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네, 각 당 대표들의 이 각오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다가 개헌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올해는 그 상반기 어떤 점에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까요?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방 분권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권력 구조 분산 문제입니다. 예. 네, 이것을 이제 여야가 어떻게 합의해내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을 대통령의 권력을 좀 더 나눠서 예를 들면은 뭐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뭐 국회에서 한다든가 그러면서 뭐 총리 간다든가. 네, 그러니까 국회 총리가 그러니까 프랑스식의 예를 들면 분권형 대통령제, 세미 프레지던셜 시스템이라고 해서 준 대통령제 형태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오스트리아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이것은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촛불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인간의 문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말기에 가면 상당히 안타까운 광경을 연출하면서 퇴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회에서 합의낼 수 있거냐라는 문제는 국민의 바람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소선구제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실제로 이것이 많은 폐해를 가져왔고 또 국민들의 의사가 또 사표화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1인 어떤 뭐 독식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역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폐해를 안겼기 때문에 이런 분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아니면 정당 명부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당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뤄내지 못했단 말이죠. 예. 다행히 이번에 제3정당인 국민의 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관철돼 나갈 것인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2의 어떤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기원은 예.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선거 6월 선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선거 체제에 들어갈까요, 이제? 이제 곧 선거 체제에 들어갈 겁니다. 각 당 뭐 이제 나름대로 조직 강화 특위라든가 아니면은 선거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비하고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 선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지방 선거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이제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그렇네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제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 나오는지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당이 여기서 승리를 한다라면은 지금 여당에서 그 가장 힘을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받았다는 그런 정통성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지지율을 당의 지지율로 연결되는 그런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여기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굉장히 아주 그렇죠.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겠지만은 자신의 당에 대한 심판이 또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대표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라면은 중도 정당으로서의 그 가능성 그리고 패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일부 이탈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정계 개편이 물려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만약에 그렇지만 실패를 한다라 그러면은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라는 점에서 위기로 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 이후에 한 차례 정계 개편의 회오리 또 이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이 지방선거일 것이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자, 그 지방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의 통합 논란인데요. 통합 찬성 쪽이 상당히 많은 표는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당내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도 있고요. 자, 그걸 짚어보기 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 그 정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통합했을 경우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시 정당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0.8%, 물론 뭐 1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정당이 14.2%로 자유한국당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2월 작년 29일부터 30일간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 12%의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 네.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자유한국당보다 높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서 소개한 것은 이제 동아일보의 리서치 조사인데 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예. 거예요. 뭐 19%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예. 있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제2당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의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그 당원 투표에서도 의외로 상당히 투표율도 높았고요. 그리고 찬성률도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는 남은 기간 전당대회 부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하여튼 통합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정당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자신들이 와야 되면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자체가 와야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한국당에서 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원격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반대파들이라는 문제, 통합 반대파들이 호남 중진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당원상에서 합당을 할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온라인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투표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안철수 당대표가 어떤 정치력으로 돌파해내느냐, 아니면 또 설득해내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 부분들이 갈라지는 과정으로 상당히 용팔이 사건처럼 이렇게 아주 뭐 국민들 앞에 볼상사하는 모습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또 통합 반대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 일단 전당대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전당대회는 뭐 피할 수 없는, 우회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표를 열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당대회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에 참석해야 되고 과반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정당 해산까지 가기를 위해서는요. 과연 과반이 모일 수 있느냐? 통합 반대 측에서 보이콧하고 또 이제 한 군데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투표율도 사실 그렇게 과반 넘기기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자투표 방식인데 전자투표 우리 정당법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당원에 보면은 전자투표로 전당대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은 당원에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당원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원을 이제 당규를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모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돈 의원, 그 부의장은 윤영일, 이용호 의원이거든요. 이들이 전당대회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통합 찬성 측에서는 이들을 제명을 한다든가 이들을 징계하고 새로운 전당대 의장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제들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리고 그것도 2월 15일 이전에 설 이전에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2월 15일에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그 전에 마무리돼야지 재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분란의 소지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2월 15일이요. 2월 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이라기보다는 2월 15일 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2월 15일 전에 안철수 대표가 이거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기세로 봤을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당원 투표를 봤을 때 탄력을 받았다고 자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당무회의를 열어서 지금 추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개정하겠다라는 의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가 평화적으로 열릴 거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통합 반대파들과 어떻게 협상해내면서 아니면은 뭐 그쪽을 고립시키면서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갈 것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신년에 올해에 지켜봐야 될 또 국민의당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뭐 핵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해준다고 했다더라라는 설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던 야당의 목소리가 주춤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신년 인사회 때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면 계약은 없었다.
일단 그거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본인이 이제 논란이 이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차단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UAE의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그 계약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이명 계약이 있는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 계약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군사 협력에 대한 무슨 이명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핵 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려오겠다라는 거다.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이명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원전 계약하면서 이런 이명 계약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은 지금 뭐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특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언급하게 되면은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종석 특사에 대한 이런 온갖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닫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숟가락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명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은 어느 정도 밝혀질지 국회가 또 그걸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요. 처음에 뭐 파병부대 위문에서 청와대가 예, 그렇습니다. 뭔가를 숨긴다라고 갔다가 한때는 또 SK 최태원 회장을 예. 만났다는 얘기가 나면서 이거 뭐야까지 갔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 막 신문 보도에 따라서 막 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바라크 원전 계약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 있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발언을 좀 결합시키면은 뭔가 좀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뭐 진위를 떠나서 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부분을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 처리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남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어허. 결국은.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난 정부 때 소원해진 것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세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부다비 그 행정처장이 들어온 모습 1월달에 들어오니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을 말하면 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가지 나온 설들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계약한 부분에 이면 계약 부분에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뭐 조사했다. 그래서 이 왕조 국가인 이 UAE에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 아크 부대 부분에도 군사적인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해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로 나왔을 때 상황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 때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왕조 국가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 계약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이명 계약이 있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하자라는 목소리가 충분히 우리 민족의 그 어떤 민족성 의식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외국과의 모든 외교 관계의 이면 계약까지 다 들여다보는 국가가 돼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유영아 한국외대 주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